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요일 날 나오는 출연진들이 제일 좋습니다. 예. 금요일 날 되면 또 금요일이 제일 좋다고 할 거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반론 하나 소개해 올리죠. 자, 저희가 지난 5월 9일 방송에서 이 동급생 머리채 잡고 주먹질 송도 여중생이라는 제목으로 인천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저렇게 영상과 함께 제보 사건으로 전했습니다. 자, 이후 해당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기소가 됐고 재판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해 학생으로 묘사된 이 학생 측은 일방폭행이 아니었다라고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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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고대 구로병원 대기실입니다. 냄새가 나서 돌아보니 어떤 어르신이 저러고 있더라고요. 종 내리세요 하신 김성심님. 자, 오송 가는 버스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코 풀고 휴지를 꽂아놓고 가네요. 왜 저러고 사니 진짜 하신 변민경님. 자, 인천 서구입니다. 한 할머니가 차들이 지날 때마다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요. 운전자들 주의가 분산돼서 사고 날 것 같아요. 지인분들 보시면 말려주세요 하신 안보선님. 예, 자, 가평 계곡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있어요. 돌덩이를 저렇게 하나하나 세워놨더니 다 섰어. 내가 세웠어 저거. 다들 신기하다고 박수 치셨어요 하신 강희성님. 네. 자, 샌프란시스코 삽니다. 20년 전 제가 베이비시터 해줬던 가족 찾아요. 엄마 이영희, 이건희, 이희원 남매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하신 손수정님, 그리고 안채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팬심도 두고 떠났답니다. 자, 제주도의 한 오름에서 목격된 놀라운 상황, 제보 영상 보시죠. 자, 푸릇푸릇한 숲속에 잔뜩 널브러진 저것은 레기레기 쓰레기. 비닐이며 종이며 페트병, 먹던 음료 컵까지 마구마구 뒤섞인 채 널브러져 있는 것. 자, 뒤적뒤적 그 속에서 나온 종이가 한 장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어랏 드라마 촬영 구성안. 이거 무슨 드라마지? 자, 보니까 헉! 저거 주연 배우가 김선호와 배수지? 아하, 심지어 팬들이 보낸 김선호 씨 얼굴이 확 박제가 된 컵홀더까지 있더라니. 이거 작품명이 도대체 뭡니까? 혹시 JTBC 드라마는 아니죠? JTBC 드라마는 아닙니다. 바로 어제 오후 제보자가 제주도의 한 오름에 갔다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오름 내 자연숲에 비닐, 종이, 음식물, 이 쓰레기들이 마구 뒤섞여서 버려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 속에서 드라마 구성안으로 보이는 자료들, 또 김선호 배우의 팬들이 현장에 보낸 커피차에 컵홀더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인 OTT 드라마 시리즈 현옥을 촬영하면서 나온 쓰레기들이 현장에 무단으로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주연을,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제작비가 450억 원이나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우에게 커피차를 보낸 팬덤 내부에서 정성이 모욕당했다는 반응, 또 배우 이미지에도 치명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작비만 450억. 그런데 왜 기본적인 걸 안 지켰을까요? 그래요. 4만 5천 원 정도 가치만 있어도 저 치울 수가 있거든요. 450억이 든 아주 큰 드라마 제작인데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촬영이 늦게 끝나서 어둡고 이래서 좀 실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두워서 못 챙기질 못했다. 촬영은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두운데도.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하고 촬영장 양해 구하고 바로 쓰레기는 정리했다라고 입장은 정리했군요. 밝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과를 하는 거고요. 촬영할 때 촬영도 촬영이지만 촬영 마무리, 사실은 마무리를 더 잘해야 돼요. 저기 오름입니다. 오름. 예. 자연환경 중요하잖아요. 저기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무리 잘하겠다 약속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무단 그 폐기물 투기가 돼서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야구장 불법 촬영 주의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두가 애국가 재창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혼자서만 찰칵찰칵 열심히 사진 찍는 저 남자. 화면을 보니 짧은 하의를 입은 두 여성의 뒤태가. 자, 잠시 뒤 앱을 끄자 나타난 휴대폰 배경 화면엔 귀여운 아기 사진 두둥. 자, 도찰이 끝나자 이제 야구나 좀 볼까 하면서 인파 속으로 저렇게 파묻혀 사라집니다. 휴대폰 속 아이는 자기 할아버지가 불법 촬영 선수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상상도 못하겠죠. 지금 보신 건 지난 24일 서울 잠실구장 그날 KT하고 두산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시간이 또 애국가 부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돌아보지를 않고 있었던 건데 저렇게 보신 것처럼 두 명의 여성,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뒤에서 촬영을 했고요. 다른 분이 이걸 목격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있고 또 나이도 많으시니까 혹시 가족인가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찍고 떠나는 걸 보니까 가족도 아니었고 더 충격적인 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배경에 손주로 추정되는 아이 사진이 있었다는 거죠. 아유 참. 팀장님, 따끔하게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 영상 게시자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관련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찰 조사 동안 야구장에서 이 사람을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렇게 불법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알다시피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하게 되면은 그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게 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하거나 그거를 시청 행위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저걸 찍었다 하면 처벌 안 받지만 유포할 때 동의를 안 받으면 똑같이 7년이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때문에 절대로 남의 신체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말할 수 없다냥. 자, 이미 많이 보도가 됐죠. 충격적인 그 장면 보시죠. 자, 마트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는 고양이가 아닌 탈을 쓴 여성. 자, 매서운 양이 눈으로 마트를 저렇게 활보하고 있는데요. 자, 완구용품 코너로 들어가더니 스르르르르르 양손에 잠깐만 보세요. 양손에 지금 자 들어가더니 나왔어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자, 저기 자 어딜 막 돌아다니더니 저기 아기들 발견하고 흉기 들고 돌진. 자, 바로 그때 장우산을 든 직원과도 대치하는데요. 자, 직원이 다치지 않았어. 자,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서 무릎 꿇고 항복. 결국 검거를 완료했는데, 자,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합니다. 결혼을 분리할 수 있어요. 다른 칼 있어요. 다른 칼. 칼 왜 들고 있었어요? 칼 왜 들고 있었어? 휴대폰 있어, 휴대폰. 얘 도대체 정체가 뭐다냥? 참 이거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쯤 우리나라 경남 거제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고양이 가면을 쓴 한 여성이 양손에 흉기 2자루를 들고 마트에 들어와서는 막 돌아다니고 흉기로 가판대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완구 매장에서 어린이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높이 치켜든 채 다가가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손님들도 당연히 불안에 떨었겠죠. 급히 달려온 마트 직원이 여성을 말려봤지만 흉기를 들고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후퇴를 했고요. 손님들을 모두 대피시킨 이후에 다시 장우산을 들고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여성과 대치를 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에게 수차례 경고를 한 뒤에 제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붙잡힌 20대 여성, 다른 흉기 있냐, 흉기를 왜 들고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야옹, 그건 말할 수 없다냥 아주 높은 톤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휴대전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딴 거 내가 왜 말하냥?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 황당한데요. 이 20대 여성 결국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거 진짜 뭐 냥냥거려가지고 되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고양이 가면을 쓴 캐릭터 사비토라는 게 있는데 약간 뭐 그걸 보고 저러는 걸까요? 어쨌든 본인이 야옹이고 양이 이제 고양이 한양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거거든요.
정신병력을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병력에 인한 아이들 대상으로 흉기 소지해서 범행을 좀 저질렀다고 보고 일단은 강제 입원 조치도 했고요. 이 사건 자체가 흉기 소지에다가 아이들한테 좀 위협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 돈 달라는데 버럭.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새내기가 된 20살 남성입니다. 제겐 초등학교 때부터 세뱃돈과 용돈을 조금씩 받아 모았던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그 돈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줄 테니까 엄마한테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전부 맡겼습니다. 맡긴 후 2년 동안 틈틈이 그 주식이 올랐다는 말은 듣긴 했어요. 그러다 성인이 되어 유튜버와 뉴스를 통해 경제 공부를 좀 하게 됐고 그 돈을 제가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때 맡겼던 돈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부모님께서 처음엔 이때까지 돈을 잘 불려줬는데 왜 굳이 빼냐고 하시더니 나중엔 군대에 다녀오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군대에 위험한 사람이 많아서 돈을 빼앗길 수도 있다며 군대 갔다 오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후에도 몇 차례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부모님은 내가 네 돈 떼어가겠냐며 화를 내셨고 좋았던 사이도 안 좋아집니다.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가 제 돈을 요구하는 게 이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요? 그리고 돈을 부모님 말씀처럼 군대에 갔다 와서 받는 게 맞는 건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아이고 아무렴 엄마가 아들놈 돈 떼어 먹을까 봐 이런 걸 방송국에다 일러 바치냐. 아주 이놈의 그냥 지혜미 애비를 도둑 취급하고 앉았네. 야, 그리고 뭐 성인 경제 공부. 그래 경제 좀 아는 성인이면 부모 집에 공짜로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겠네. 확 이놈의 자식 잠자고 있어. 이 어련히 불려서 줄까 동그라미.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확실히 들어주세요. 자, 다음 사연자 아들입니다. 엄마, 곧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야. 연말에 주식 코인 유동성 공급 팍팍 돼서 본격 상승장이 시작될 거란 말이야. 내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나 알아들어? 모르지? 거봐. 그리고 알아서 할게라고만 하지 말고 내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봐. 왜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더 불안해, X. 그렇습니다. 일단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용돈이라든가 세뱃돈 같은 거를 이제 보관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통 부모들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쓰는 부모들도 계셔. 이분은 이제 모았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 그리고 이 그 어린 학생이 지금 대학생, 즉 성인이 됐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이걸 핑계 대면서 안 준다. 어머님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아들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500만 원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달라고 하세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네, 첫 번째 일단 약속입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게 맞고, 두 번째, 아니 아들이 이제 내가 경제 공부 직접 해서 직접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대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돈 관리 스스로 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나중에 돈을 더 잘 모으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후회를 이미 피해자였어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이게 가장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드시고 계셨으면 안 돼요. 꿀꺽꿀꺽. 근데 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꿀꺽했으면 이제 이 사연자 말이 맞죠. 근데 확인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뭐 인터넷이나. 근데 왜 안 보여주실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걸 전제로 보여주셔야 되고 보여주고 이 정도 수익이 났다, 이 정도 얼마 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사실 부모님 말씀 그거거든요. 지금 좀 저축이나 이런 개념으로 쓰다가 군에 요새 월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대 가서 그거 이후에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만 전제가 맞다면 부모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대로 의견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법정 대리권이 끝난 겁니다. 20살이 됐기 때문에 어머님한테는 부모님한테 권리가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무래도 집안에 무슨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살펴봐야 될 쓰임새가 아들한테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려워도 어른이라서 티를 못 내고 계신가 하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곧 꿀꺽 드셨다는 거네요? 꿀꺽 드셨을 수도 있고 집에 무슨 좀 크고 작은 우환이 있는데 그 얘기를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참아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들었고요. 박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군에서 요즘 군 나올 때쯤은 1,000만 원 이상 목돈들 모아오더라고요. 그때 시작하셔도 군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상반된 두 가지 댓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일락님께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게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들이 관리하다가 코인 주식으로 날린 케이스를 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내 사랑 선희미니님께서는 은행 직원입니다. 얼마 전 20대 학생이 그간 세뱃돈을 모아 미국 주식에 투자해 4배 이상이 된 걸 직접 봤네요. 공부는 저절로 되는 듯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당신의 취미양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취미양. 정관장이 찾은 진짜 취미양. 기다림 정관장. 이제 욕망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어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몇 년 전부터 K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죠. 그 중심에 있었던 간식 중 하나가 바로 약과입니다. 쫀득한 식감에 달콤한 맛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약과 제조업체의 이사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쟤 안 잘랐니? 이렇게 말들을 쳐 안 듣냐? 내가 자르라 그랬지. 대체 두 업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주목 좀 해주시죠. 오늘 사건은요, 이 유명 약과 제조업체 이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협력업체 대표의 제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업체는 20년 넘게 전통 과자인 약과를 만들어서 업체 같은 데 판매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 업체는 마트 같은 데 납품을 해서 그 마트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제보자에게 같이 좀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제보자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망가지고 못생겼어도 맛은 좋은 파지 약과를 만들어서 팔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를 했는데 업체 대표 아들이고 이 업체 이사인 아들하고 본인이 제보자분이 공동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매장을 차리는 데는 전적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은 제보자분이 비용을 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약과 업체에서 약과를 만들면 이 제보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약과를 판매했다는 겁니다. 자, 약과는 매일매일 공장에서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보자는 약과 업체 이사에게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그냥 오늘 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실어보내더라고요. 이게 자기네 음식물 쓰레기차가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인가밖에 안 온다고. 그러더니 이제 담배 심부름을 1년을 시켜요. 그것도 뭐 몇 값도 아닌 보루로 사오라고 하니까 직원이 한 번은 가서 이거 너무 하신다,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리고 나선 저한테 전화 와서 자르라 마라. 네 친구한테 전화 안 왔어?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일을 그냥 오늘 잘라. 알았지? 오늘 자르라고.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나는 그런 는 처음 봤네. 자기한테 이런 심부름 안 시켰으면 좋겠대. 담배 심부름. 내가 너 여기 직원 아니야? 했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대. 예, 형님. 쟤 안 잘랐니? 이렇게 말들을 쳐 안 듣냐? 자르라 그랬지. 아니, 애를 어떻게 잘라요, 바로.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알아서 구해. 자, 이거네요, 박 변호사님. 담배 심부름을 시켰어, 직원한테. 그랬더니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의 상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걔 잘라. 잘라라. 담배 심부름 거절을 사실 1년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거절했고,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이 약과업체의 이사입니다. 이사가 이 제보자 사장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원 잘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왜 안 잘랐냐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왜 이런 애를 그만 놔뒀냐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보이니까 아직도 안 잘랐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직원이 결국은 본인이 일 발생한 이후에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약과 업체 이사에게 담배 심부름 갑질을 당한 그 직원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밖에서 하면 주가 뭐 만지다 그러고 도루를 서라 그러고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서 가서 좋게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는 너 내가 그만 출근하게 해줄게. 너 같은 거 너따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너따위 하나 자르는 게 뭐 일이냐. 그까짓 게 뭔데 이런 걸 안 하냐. 같은 자신 있냐. 너 싸울래 막 이런 식으로. 일단은 참아야죠. 저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표님이 믿고 맡겨주신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이 직원분은 저런 폭언과 욕설들을 다른 직원이 오가는 곳에서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마음의 상처도 컸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저런 말을 듣고 집에 있으면서 그 물만 마시면서 그 2주 동안 그 폐인처럼 지냈다고는 하는데요. 특히 당시에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참 참담 심장이 들었다고 하는데, 직원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 그 이사가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법인카드 한도에 찼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 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법인카드 쓸 수 있지 그러면서 사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담배 심부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담배 심부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설을 들은 뒤에도 3번 정도 약과를 가지러 갔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너 아직 안 잘렸냐? 뭐 저런 XX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대놓고 저런 소리를 비끄는 소리 들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참 참담한 기분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약과 업체 이사의 갑질은 담배 심부름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협력업체 대표에 따르면요, 이사가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려서 속옷까지 다 젖었다. 옷과 속옷을 좀 사와라. 또 약을 사와라. 이런 사소한 심부름도 많이 시켰다고 하고요. 하루는 직원이 약과를 싣고 출발하려고 했더니 멀리서 야, 일로 와! 라고 소리를 치면서 부르고는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트럭에 실어 보내면서 이걸 알아서 처리해라, 알아서 치우라고 했답니다. 심지어 약과 대금도 매일매일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보통 거래처들은 한 달에 한 번, 자주 하더라도 보름에 한 번 정도 대금 결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사는 매일 이걸 입금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입금이 안 되면 새벽 4시라도 전화를 해서 당장 입금하라고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주장이 또 있습니다. 약과 오프라인 매장이 잘 되면서 이제 지방에도 지점을 차리게 됐는데요. 약과 물량을 맞춰줄 텐데 대표의 외제차를 사주면 맞춰주겠다. 이 약과 업체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대표 입장에서는 매장 오픈이 일단 시급했기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런 갈등이 누적된 끝에 이 약과 업체와 협력 업체 1년 전에 이 거래를 끊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데 지금 두 업체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일단 협력업체 대표는 그 결정적으로 거래를 끊게 된 게 그런 어떤 심부름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위생 문제였답니다. 약과를 납품을 받았는데 철수사비 같은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고객이 먹는 음식을 팔아야 하는데 저걸 가지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직접 약과를 만들어서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통만 하다가 이제는 예. 직접 제조를.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그 약과를 만드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업체에서는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 우리 상품을 노리고 들어온 거고 직접 자기들이 공장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이후에도 마치 우리 업체에 약과를 파는 것처럼 광고를 했었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온 것도 정보 빼내려고 왔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감정적인 어떤 대응을 했던 부분은 좀 아니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담배 심부름 갑질 이게 지금 뭐 육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뭐가 있나요? 일단 납득하기 어렵죠. 담배 심부름 시키는 모습 그대로 보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 이사 측 약과회사 이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 직원의 잘못된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트럭에 약과를 막 던지면서 뭐 침도 좀 뱉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적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 갑질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예. 이 이사 자체가 당시에는 그 협력업체, 유통업체 공동 대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자기 내부 직원한테 하는 문제일 뿐이지 약과 업체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보이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공동 대표면 담배 심부름 안 시켜도 되죠. 돼요? 안 되죠. 당연하지. 당연히 안 되는데 그나마 어떤 회사가 관계보다는 직장 상사가 부하 아니면 직원한테 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친구의 남편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짚어봅니다. 자, 서로 집까지 드나들 정도로 각별하게 지냈던 부부에게 이 배신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제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이 친구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피해자는 친구와 대학교 동기로 좀 나름 친하게 지내왔고 친구의 남편은 친구가 대학 시절부터 좀 길게 오래 연애를 해서 이름 정도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년 전인 2018년부터 친구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친구가 3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이 제보자가 살고 있는 곳에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차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더 친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지냈는데요. 친구 부부가 피해자 집에 놀러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가 졸려서 방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친구 부부와 미혼이었던 피해자 모두 또 반려견을 키워서 반려견을 서로 맡아주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 일로 서로 집 비밀번호도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게 됐고요. 피해자가 남긴 글에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가 이 10년지기 친구와 2년 전에 뭐 절교를 했다면서요? 그 친구하고 한 직장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일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싸우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 회사를 나왔고요. 절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그 같은 해군요. 7월 8일에 이게 친구 남편하고 일행이 자기 친구 그러니까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간 술집에 우연히 친구 남편하고 일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가 자기 술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 남편이 합석해도 되겠느냐고 왔더랍니다. 근데 이제 친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절교는 했지만 소식이 좀 궁금해서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여전히 같은 동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니까 집에 오다가 다시 또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사과 편지라도 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 남편이 그건 오히려 너무 과한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질 않고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결국 이제 피해자 집까지 갔던 겁니다. 이전에 너무 자주 드러났던 사이니까.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네, 있었으니까. 예. 자, 그렇게 친구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집에서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답니다. 그러다 새벽에 잠에서 깨서 눈을 떴는데 자, 바로 그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족이라면서 자,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항상 저희 집에 왔었으니까 그냥 들여보냈던 거고, 제가 잠들면 항상 갔어요. 친구랑 그 남편도 다. 그래서 저도 그냥 졸려서 방으로 들어가서 잔 건데, 눈 떠보니까 제 팔베개하고 누워있었던 거예요. 네. 그만하라고 했더니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다, 이미 늦었다 이러면서 입 맞추고 계속 그랬죠, 저한테. 나는 너랑 친구 관계 뭐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뭐 친구랑 싸웠는데 나랑 이러고 있는 거면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이없고, 그리고 저랑 친구랑 그 남편이랑 항상 셋이서 가족처럼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소름 끼치죠. 자, 그겁니다. 내 아내의 친구에게 저짓을 했던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친구 남편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왔고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팔베개를 지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신체 부위도 만지고 이러니까 소파로 도망을 갔어요. 거실로. 친구 남편 뒤따라왔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너와 예전부터 이런 관계를 생각했다. 또 이렇게 하면 이 친구한테, 그게 아내죠. 자기 아내한테 복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야, 너 내 와이프 싸웠으니까. 싫어하잖아. 싸웠으니까. 절교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랑 나랑 사귀면 복수가 너 되잖아. 복수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니까요. 피해자가 그만해라. 너 오빠 지금 내 친구 오빠 내 친구 남편인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돌이키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 사건 이후 친구 남편이란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더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 친구하고는 절교를 했다 하더라도 절친이 남편이니까 아이 그래 모른 척하고 덮어주려고 했는데 친구 남편은 사건 이후로 길에서 만나면은 또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또 동거 친구 부부의 집과 내가 사는 집하고는 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마트를 간다든지 산책을 나갈 때에는 친구 남편과 마주칠까 봐 이거 외출도 참 하기도 쉽지도 않았고, 또 근데 이 남편이 그 전화도 카톡도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요.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다라든지 기억이 아예 안 난다고 한 적 없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 진심이었다. 그리고 너랑 일 때문에 멀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 했기 때문에 그 성범죄를 당한 충격도 큰데 그 가해자인 그 친구 남편이 계속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잠도 안 오고 상당히 불안하게 지내는 상황인 것이죠. 이 친구의 남편이라는 자가 보여주는 이 행동이 점점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 그 절교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고 결국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새벽에 계속 전화 오고 길거리 지나가면은 아는 척하고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남편은 뭐 유책 배우자고 뭐 너한테는 뭐 피해자일지 몰라도 뭐 나한테는 내가 상간녀래요. 저보고 상간녀 같다고 했어요. 저도 이거를 해명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고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고, 그러면 각자 고소하자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절교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는 내 남편한테는 피해자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상간녀야. 맞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했죠. 앞으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편을 못 만나게 좀 길 가다가 못 만나게 연락하지 못하게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때 답변이 지금 저 답변이거든요. 너는 우리 남편한테는 피해자일 수 있지만 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남편하고 상간행위는 상간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실 말도 안 되고 모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험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정 안 되게 사람 이름 안 쓰고 SNS에 글을 좀 올렸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올리니까 이것도 나를 비방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하겠다고 내용 증명이 보내와서 결국은 쌍방이 서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친구는 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는 친구의 남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자, 그 결과가 나왔죠. 친구가 피해자 고소한 건은 아예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요. 피해자가 이 유사강간으로 친구 남편을 고소한 사건은 1심 재판부에서 이거 유죄로 인정을 해서 유사강간 이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물론 2년도 좀 짧다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문제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3년이었으니까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시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소했던 것이 친구 부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긴 시간 동안 절친으로 지내왔다가 배신감이 커서 자기는 지금으로서는 변호사가 이제 항소심 진행 중에 합의를 하자 제안도 왔지만 합의를 받아줄 생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내 가정이 파탄났다. 아내와 정리하겠다. 나랑 같이 살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남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요한 스토킹도 소용이 없자 이 남성은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 피로 물든 출근길입니다. 예, 3년 전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 연구소에서 꽤 오래전 사건들을 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그에 비하면 최근 사건이죠. 이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평일 출근길 아침 회사 주차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네, 평일 2022년 7월 5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56분경에 시청에 출근하던 공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찔리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CCTV가 남아 있는데 CCTV를 보면 아침에 출근하려던 여성을 누군가 맞고 그 남성이 이 흉기를 들이받고 1분 정도 말다툼을 하다가 문 쪽으로 달아나는 모습, 지금 보시는 게 그 CCTV 영상입니다. 저거는 그 해당 그 시청의 주차 타워 아닙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저거는 지금 신고를 한 모습 같아요. 피해자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왜 저거는 이제 다른 공무원이 거기 시청 주차 타워니까 다른 공무원이 그 모습을 보고 쓰러진 걸 보고 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복부를 이미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 자기 차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시 20분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범인은 40대 자수한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누구냐면 안동시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그 외근을 치러하는 무기 계약직 공무원 직원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남성은 뭐라고 했냐면 대화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리 흉기를 준비 소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건 당시를 보게 되면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접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활달하고 또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 따라다니는 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스토킹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같은 직장이긴 하지만 접점이 전혀 없었는데 왜 따라다니고 무슨 대화를 하다 저 짓을 한 겁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두 사람 과거에 좀 접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기 3년 전인 2019년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내연 관계로 발전해서 몇 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피해자, 이 여성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별 통보를 했고 이때부터 남성의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직 잊지 못했다. 내 가정이 파탄났다.
아내와 정리를 할 테니 나랑 함께 살면 되지 않냐, 함께 살면 안 되겠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시부모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피해자 마음이 본인 뜻대로 돌아서지 않자 안 그래도 집착적이었던 남성의 생각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상한 방향이요? 자, 이 아내하고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도가 들통이 났잖아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더더욱 수회 폭행, 가정 폭행을 좀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당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혼이 당하면서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이 피해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자 탓이라고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접근 금지 가처분 받아서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니까 가정 폭력을 써서. 예, 빈 관사에서 혼자 거주하기도 했고요. 범행 며칠 전에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X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 그 X라 하면 피해자를 피해자죠.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또 공허함 때문에 도박에 손도 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데 그 애는 잘 먹고 잘 산다. 반드시 죽인다라는 얘기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도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아내하고 처제 등에게 도박으로 빌린 돈이 6억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모든 본인이 시작이 돼서 벌어진 모든 잘못을 다 엉뚱한 사람들 핑계를 대고 있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인데 피해자 탓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범행 당시 이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 때문에 병원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 병가를 한 달 정도 낸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범행 며칠 전 마치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문자를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놓고 사건 당일 이른 아침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고요. 그 길로 피해자의 직장인 안동시청으로 향한 겁니다.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난 이 남성, 할 말이 있다, 차에 타라며 등 뒤에 숨기고 있던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를 위협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려고 하니까 피해자를 그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예, 너무나 끔찍하고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판부의 고민도 당시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었죠. 검찰에서는 징역 29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1년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검찰이 구형한 안에서 판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전체 판결문이 13페이지인데 그중에 6페이지를 양형에 이렇게 쏟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피해자는 부적절한 내용관계를 끝내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피해자를 해쳤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가 해쳤다라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 유족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용서를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결국 이제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30년이 최대형인데 이 사형이나 무기형까지도 내가 고민을 했다. 재판부가 판사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징역 30년, 이게 유기징역형으로는 최고로 높은 형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형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소했습니다, 이자는. 그런데 법정에서 이상한 말 많이도 했더라고요. 1심 선고 나흘 뒤에 바로 항소를 했고요. 2심에서 뜻밖의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인데요. 그 주장들이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졸피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옆집에 사는 10년지기 친구가 조현병이라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또 친구들의 수억을 빌려 도박으로 못 항진했다. 피해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기억난다. 관통죄가 부활됐으면 좋겠다. 등의 이상한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상한 주장이 약간은 좀 먹혔나요?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하고 다소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을 10년이나 깎아줘요? 아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안 좋게 작동한 건 아니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형으로 감형이 되면서 원심을 파기했고요.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저 짓을 해놓고 간통죄가 부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10년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1심 재판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고민해서 최고형을 선고한 거에 비했을 때 너무 많이 또 대폭 감형이 됐는데 또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했을 때는 3분의 2 정도가 보통이기도 하거든요. 항소심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오히려 돌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심에 비해서 고민을 덜 해서 그렇지 저런 말을 했다고 해서 깎아줬다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자, 항상 저희가 이제 사건연구소를 통해서 전해드리지만 죽은 사람만 억울합니다. 자, 사건연구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네, 누군가 경비원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헬멧을 쓴 괴한이 나타났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비원이 반격도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기만 합니다. 누가 좀 도와줘. 한참 공격하던 괴한이 들어간 곳, 바로 금은방으로 향한 건데요. 진열된 귀금속들을 자기 가방 안에 마구 쓸어 담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용감하게 달려간 시민들이 있어요. 자, 곧 달려가서 괴한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문을 잡고 힘차게 흔드는 저 괴한. 막아버렸어. 잠궜어. 나왔어. 기어코 열린 문으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저거 빨리 잡어. 한화로 무려 4,2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쳤대요. 그런데 저 괴한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20대 미국인 남성이었는데요. 자세한 사건 경위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경비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저 앞에 보이십니까? 덤프트럭이 달리는데 높이가 너무 높죠? 너무 높아 보이죠? 화물칸을 위로 높게 세운 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주변에서 보고 놀래가지고 경적을 빵 울려보기도 하지만 트럭 운전자 아는지 모르는지 위험천만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저러다가 뭐에 부딪힐까 봐 조심한데요. 결국은 화물칸 끝이 신호등에 제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호등 조명이 확 부서져 떨어지는데요. 도로가 한적했기 망정이지 다른 차들까지 이용할 뻔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정신 좀 차리라. 운전을 그따구로 합니까? 정신 차리라. 사고 하나. 화가 납니다. 화납니다. 신호등이 뭔 죄가 있어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고가도로 끝에 보이십니까? 남성이 야야야야야야야. 자세를 펼쳐 몸을 던집니다. 뭐 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그대로 도로에 추락을 할 텐데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죠? 근데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실 저 남성이 무슨 나쁜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쓰레기차를 딱 올라타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기깔나는 액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자랑하고 유명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이 화상아. 하지만 차가 아닌 바로 옆 도로로 떨어지는 바람에 멋진 영상은 고사하고 골절사만 입고 말았답니다. 앞으로는 몸 꼴등한 줄 알고 더 안전한 방법으로 노력해보세요. 영화 그만 봐. 자,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박 변호사님. 하지 마라. 하지 마. 죽는다 이제는. 네가 뭔데?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말도 안 나와. 자, 개와 앵무새가 동시에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자, 밖에서 낯선 차가 보이는데 지금 무슨 소리 들었어요? 소리 들리시죠? 뭐야?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개소리인데? 개 짖는 소리? 그런데 이거 개소리가 아닙니다. 개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앵무새가 개 짖는 소리를 흉내를 낸 겁니다. 둘 사이가 어찌나 끈끈한지 얼굴을 맞댄 채 주인을 어떻게 괴롭히나 작당모의를 종종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개 입은 그대로 있어. 개 입은 가만히 있어. 사랑해서 닮은 거예요. 이 둘의 우정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희 가능합니까? 약간 근데 새 소리가 납니다. 개소리 완전 개소리는 아니고요. 새 개소리입니다. 새 개소리. 그러니까 새 성대에서 나는 개소리. 딱 보입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새니까요. 앵무새는 새니까 완전 완벽한 개소리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은 완벽한 개소리는? 완벽해요. 이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약간 사람 성대에서 나는 개소리가. 이 정도 가져야. 죄송합니다. 저희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특히 거북하셨을 거예요. 개 짖는 소리.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